Long time no see. You want my A to the Z.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Bring the whole world together and shape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Thank you so much.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뚝대밭이 아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해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킬러 문항 없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공천 거품되시죠?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검사공천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정치뉴스가 참 많아요. 네, 이럴 때는 다정의를 받으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려고 네. 했는데 아주 이심전심입니다. 자, 윤 대통령 발언 이후에 수능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당은 스타 강사 또 사교육 업계를 집중 공격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계와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논란을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철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원 가는 건 공정하지 않다면서 범죄와 사회 악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윤희석 대변인도 망국적 사교육은 일부 업계 종사자들의 배만 불린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심전심은 이심백심으로 바꿀게요. 좋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야당은 모든 논란과 문제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무능한 아마추어에 빗댔는데요. 반면 여당은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정치 인사이드에서 네. 제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얘기 잠깐 해보면 네.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발언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한 토론회에서 네. 검사 공천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서 내년 총선에 검사 출신들이 대거 공천될 거라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장담하는데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용산의 뜻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 소통이 잘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후에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갑론을박이 한창인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그래선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죠. 네, 맞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길 포기하는 거라며 절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냐면서 이를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 들어가서 네. 나머지 이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 오늘도 레디했습니까? 네, 지금 다 준비되면 마쳤습니다. 나가면 예. 되고요. 왜요? 네. 아니 오늘 첫 번째 발제가 좀 관계돼서 영어를 한번 써봤어요. 네. 네, 근데 확실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PT, 어색하게 영어로 PT 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도? 됐습니다. 자, 박마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그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앙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이 한마디 했죠. 네, 전당대회 전으로는 완전히 갈라진 두 사람인데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정치 시작한 이후로 언제나 이 대안 제시보다는 남의 말꼬리 잡기와 비판으로 일관한 분이라면서 이준석 대표를 깎아내렸습니다. 이젠 일말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 검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선 당내에서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드러났을 때 이를 감싸는 내로남불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주민에서 자세히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강하게 지금 이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PT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섰습니다. 가수 싸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예술인들도 힘을 보태면서 2030년 문화 엑스포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뽐내고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는 속보도 뉴스도 들어와 있죠.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부산은 준비됐다. 국정농단 청구서. 가처분 신청, 속도 조절, 재검토로 가져왔습니다. 벌써 여름 휴가철이 왔습니다. 6월에 일찌감치 휴가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정의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코로나도 엔데믹이 됐으니까 오랜만에 해외로 나가볼까 생각 중인데요. 그 전에 오늘 주어진 일부터 해야겠죠. 해외여행의 염원을 담아서 오늘은 톡파원 모드 가동합니다.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The World Expo Busan will be a solutions platform addressing humanity's complex and urgent challenges. The Busan Expo will be a venue creat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밤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그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4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이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PT에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61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 때문입니다. 2030년 엑스포, 우리가 앞서 열었던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 엑스포 와는 달리 이 전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개최 기간도 6개월로 이전의 2배인데요. 따라서 부산에서 열 경우 관람객 5천만 명이 몰려들면서 일자리도 50만 개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 겁니다. 세상에 없던 세상을 바꿀 단 하나의 엑스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새로운 엑스포를 원해 부산에 유치해. 네, 이렇게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를 평정한 배우 이정재 씨뿐만이 아니고요. 방탄소년단도 홍보대사로 뛰었습니다. 저도 직접 갔습니다만 그룹 활동 중단을 선언한 와중에도 부산에서 콘서트를 열었고요. 앞선 3차 경쟁 PT 영상에 직접 등장했습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인구 고령화, 디지털 소외 현상 등 세계 곳곳에는 저마다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서로를 비추며 빛나는 우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텐데요. 우리가 내세우는 전략, 바로 문화강국에서 열리는 문화 엑스포입니다. 우리나라의 4차 경쟁 PT는 이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열고 닫았고요. 가수 싸이도 파리 현지에서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에펠탑이 보이는 트로카테로 광장을 무려 2만 명의 강남스타일 말춤으로 수놓았던 2012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요.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n case for someone who's having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Distinguished delegates, I'm so grateful even after 10 plus years, my song Gangnam Style still can bring people together whenever it's on.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bring the whole world together
and shape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Thank you so much.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결초 보은입니다. 부산은 6.25 전쟁 당시 대표적인 피난지였죠. 이 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때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이제는 우리가 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한다면서 호평이 나왔습니다. The war 70 years ago once turned Korea to ruin. But thanks to the help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transformed itself into an economic powerhouse full of high-tech industry and innovative technologies. Korea wishes to give back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at it has received thus far. 개발도상국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 강국으로 부뚝선 대한민국을 어필한 것이나 또 우리 사회가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도움을 다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세계적인 그 공감대 또 경쟁국과 차별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네, 그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김건희 여사도 힘을 보탰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장외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6.25 당시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모였던 광복동 다방 밀다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재현한 부산 다방에 이렇게 기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이 즐겼던 커피이자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음료라고 소개했는데요. 배경음악은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깔았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입니다. 조용필.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헤어진 가족들이 부산에서 만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 엑스포 203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비로소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한민국도 뜨거운데 우리 부산은 더더욱 뜨겁습니다. 네, 이렇게 열띤 유치전, 우리의 상대는 이탈리아 로마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입니다. 두 나라의 경쟁 전략은 친환경 엑스포라고 하는데요.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3파전이 되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우리나라입니다. 최종 개최지는 11월 28일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 179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Let's transform our world and navigate toward a better future.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네, 두 번째 픽은 국정농단 청구서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물어줘야 할 돈 1,3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5,300만 달러, 우리 돈 69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애초 엘리엇에서 요구한 1조 원가량의 청구액과 비교하면 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겁니다. 네, 우리 정부가 왜 일개 헤지펀드에게 돈을 물어줘야 할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우선 엘리엇은 헤지펀드 중에서도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단순히 투자만 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 또 자회사나 계열사의 보유 지분 매각 등으로 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사냥꾼이다, 아니다, 주주 대변인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주주의 위치가 되면 주주 제한을 통해서 경영진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가가 다시 오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송중기 씨가 막 이렇게 뭐 사람들 모으고 막 캠페인 같은 거 벌이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약간 극단적으로 가면 거기입니다. 표대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2015년 엘리엇이 딱 지금 들으신 설명처럼 행동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0.35대 1의 비율로 합병하겠다 공표합니다. 여기에 앞서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던 엘리엇으로서는 삼성물산의 가치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면서 반발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합병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삼성물산 지분도 높여갔습니다. 동시에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것도 막아달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법정에서 합병 비율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불법적이라고요. 예, 저희들이 뭐 법정에서 한 얘기, 그것이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들 그 중에서 일부를 말씀드린 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더 서면 등을 낼 수 있게 재판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또 준비해서 저희들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열렸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처럼 표계포 대결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엘리엇에게 패배를 안긴 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최대 주주로서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집니다. 국정농단 사례 중 하나로 당시 문영표 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한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라고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라면서 거기에는 박근혜 청와대의 개입도 있었다고 판결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어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문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문 전 장관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며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돈이 계열사 합병에 따른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엘리엇이 2018년 우리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을 손해봤다면서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겁니다. 그런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유죄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났고 대통령의 승계 지원,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삼성은 국정농단 판결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정이 결국 국정농단 청구서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엘리엇은 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주역,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 관계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판정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만큼 얼른 배상해 달라 이렇게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물어주고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우선 엘리엇이 주장한 1조 원 중 7%만 인정됐다면서 선방을 했다는 입장이지만요. 이번 1,300억 원에 앞서 론스타 판정까지 더하면 세금 4,100억 원이 배상금으로 나갈 판이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다음 픽은 가처분 신청으로 가져왔습니다. KBS가 방통위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서 헌재에 오늘 오후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이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KBS를 비롯한 언론 노조는 정의당과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이번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움직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역주행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행보로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공영방송 장악 문제, YTN 민영화 시도 등등이 시리즈처럼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픽은 속도 조절입니다. 올해 1, 2분기 계속 오른 전기요금, 3분기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정리해서 산업부에 넘겨야 하는 한전이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진통 끝에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린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여름철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데 따라 당국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재검토로 갑니다. 연세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다시 검토됩니다. 1심 재판부가 한 차례 기각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오늘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피고인, 즉 김근식의 재범 위헌성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건 모습이고요. 아까 싸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PT 장면을 저희가 봤고 윤 대통령이 오늘 파리에서 유치전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윤 대통령의 2박 3일 프랑스 파리 방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공식 리셉션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리셉션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단, 외교사절 등을 초청해서 우리의 유치 계획을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개별 국가들을 좀 접촉을 하면서 우리의 개최 의지와 역량을 최대한 각인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소르본 대학에서의 연설과 토론 등의 일정도 이어갑니다. 다 마친 뒤에는 베트남을 국빈으로 해서 2박 3일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간 건 처음이고 국가로서는 최고의 의지를 투입하고 있다. 이런 또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유튜버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 엑스포 PT에 지각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는 현장에서 벌어졌던 해프닝이고 주최 측에서 영상을 잘못 틀었다, 미리 틀었다는 그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 간밤에 여러 가지 큰 소식들이 좀 많았고 두 번째 픽에서 다뤘던 이제 엘리엇에 대한 배상 판정도 이제 밤에 나왔던 그런 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판정도 판정이지만 조멘토 앞으로 남은 분쟁들이 더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가투자자 간 소송 ISDS는 모두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5건은 결론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8월에 나온 론스타 배상 판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남은 분쟁 5건 중에 이번 엘리엇 판정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메이슨 캐피탈 사건인데요. 이번 엘리엇 사건과 판박이기 때문이죠. 메이슨도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면서 2억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우리 정부로서는 또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네요. 자, 유체커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정부가 이제 배상은 하더라도 엘리엇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한 뒤에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관련해서 이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는 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인정이 됐던 상태고요. 이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한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도 합병 찬성 압박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결정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아마 구상권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힐지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봐야 되겠네요. 유체커가 좀 챙겨요. 네,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문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인데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이 불복 여부는 면밀한 검토 뒤 결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신중한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요. 불복할 경우에는 28일 안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유체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은 두 번째 픽에서 가져왔습니다. 1,300억 원 국정농단 청구서, 엘리엇, 윤석열, 한동훈이 입증했다 배상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논란, 갑자기 바뀐 수능 지침에 수험생과 학부모 또 일선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교육당국 또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을 의심하고 있죠.
이를 사회 악이라고 공격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침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킬러 문항 배제 논란. 야당에선 교육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죠. 반면 국민의힘에선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수능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수능의 기조를 기조를 흔들고 혼선을 초래했다. 저 이 말을 제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정확하게 따진다면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과정 평가원이 올 3월달에 밝힌 내년도 수능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에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건데요. 이 문구 2023학년도 수능 계획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과연 이 내용을 보고 올해 수능에는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 수험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 없애는 게 도대체 무슨 큰 문제냐 되묻기도 했는데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간을 둬야 됩니다. 충분히 예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킬러 문항 없이라는 게 이 제도 바꾸는 겁니까? 아니 잘못된 걸 고치는데 이게 무슨 혼란이 옵니까? 혼란 올 거 없습니다. 글쎄요, 과연 수험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수능 제도, 기본적으로 등급을 나누기 위한 시험이죠. 수능은 알다시피 문항을 통해서 9등급의 학생들을 사실은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초고난도 문항, 고난도 문항, 중난도 문항, 저난도 문항 이런 분포를 시켜야 돼요. 성취도가 차이 나도록 되어야만이 지금의 대입 제도에서의 정시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면 고난도 문항을 늘려서 변별력을 높여야 합니다. 갑자기 바뀐 난이도의 부담, 중위권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고난도 문항을 내려서 중난도, 고난도 문항을 확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 쩔쩔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불수능은 초고난도 문항 한두 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 이제 느끼는 체감 그 난이도는 훨씬 더 강하게 느끼겠죠. 국민의힘에선 킬러 문항 배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런 반론도 폈죠. 왜 이제 와서 반대를 하냐는 겁니다. 킬러 문항 없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육 과정이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사교육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런 대선 공약까지 내세운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혼란을 조장하려고 하는 발언을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정치다. 저는. 이 대표 실제로 킬러 문항을 없애야 한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요.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습니다.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손질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선 민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분입니다. 방향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은 맞다. 그 방향은 시민단체들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고 틀리다고 보기 어렵고요.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건 방향이 아니라 시기와 속도죠. 지금 고3 아이들이 12년 동안 마라톤을 뛰어온 거예요. 수능 종결점을 위해서 뛰어왔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종착점
꼬린 지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올해는 약속된 방식으로 가고요. 3월 달에 처음 중장기적으로 지금 6월 달에 2028학년도 대입 제도에 대한 교육부 초안이 나온다는데 그럴 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된다. 네. 그게 학교 교육 정상화와 교육 정상화의 중요한 어떤 그 첫걸음이라고 본다면은 올해 안에 이걸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수능 관련 대선 공약을 내걸며 이런 말을 덧붙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현재 수능은 시행 30년이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생각은 다른 듯하죠. 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상황, 말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6월 모의평가 문제, 아직 채점도 끝나지 않아 실제로 킬러 문항이 있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지시에 말맞다나 과목 융합형 소재에 출제 안 됐어요. 연결 높였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킬러 문항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무슨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원장 사임하고 교육부 국장 대기발령 나야 되는지 이 상황 자체 이해가 안 되고요.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당국과 사교육계의 카르텔 문제를 집중 부각하면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른바 일타 강사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뭐 사교육 기업의 연구소로 가서 킬러 문항 내고 모의고사 비슷하게 뺏겨서 카피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권으로 똘똘 뭉쳐있는 부분도 이참에 정말 제대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타 강사나 사교육 업계에서 뜨거 하면서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분들의 연소득이 100억, 200억 갈 때 비즈니스, 예를 들어 사업을 해, 창의력을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가 다릅니다.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 초과 이윤을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교육계 안팎에선 카르텔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 물음표를 던졌는데요. 지금 교육부 같은 경우 교육부 카르텔로 지목된 곳이 교육부 관료들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인 것 같은데 이런 무서운 말은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하신다면은 이건 물증이 있어야 될 말이거든요. 이제 밝혀지겠죠.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사교육 카르텔을 밝히겠다. 교육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검경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카르텔 수사하기 위해서 뭐 압수수색까지도 지금 마음가짐으로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약속하며 이달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따로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공교육 강화 방안 중 하나, 자사고와 특목고의 존치입니다.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그러니까 아이들 개성과 특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외고와 자사고나 이런 부분을 존치시키는 것이 맞겠다. 글쎄요, 자사고나 특목고 본래 목적과 달리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런 지적이 많죠. 더욱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닌다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니들은 아무리 학원에서 다 배워왔다고 해도 그렇지. 아니, 가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렇게 풀면 돼. 아,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제스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사고나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은 카르텔이라고 보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줄이자 이 대전제에 반대할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철저한 준비와
수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도뿐 아니라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함께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근본적인 학벌 사회, 이런 어떤 그 대학 서열주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교육의 불안 때문에 더 가는 것이지.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른바 평등주의 교육 정책이 공교육의 질을 낮췄다. 이런 진단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하고 학교 생활 만족도가 낮아졌다면서 공교육의 질이 낮아진 점을 그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동안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평등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했고 학력 진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분석에 따라서요. 교육부는 연말까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던 자율형 사립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 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또 학력 진단을 강화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관내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원할 경우에 따로 신청을 해서 시험을 치르는 자율 참여가 원칙이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여당 이철규 정책위의장의 발언도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여당은 사교육업계, 특히 이제 오늘은 일타 강사들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그런 또 모양새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연 100억, 200억 수입을 올리는 것은 사회악에 해당한다는 이제 그런 표현까지 좀 나왔고 또 교육부도 사교육 이권 카르텔 신고를 받겠다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실태 점검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교수와 교사 출신 수능 출제위원들의 입시학원에 출신들이 이제 입시학원에 취업을 했거나 이 사교육 카르텔 가담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실태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제 킬러 문항을 6월 모의고사에 출제했다고 논란이 된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전격 감사도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교육부의 실태 조사 이후에 아마 수사당국의 수사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관련한 속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사임한 이규민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킬러 문항을 이제 올해 수능부터 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100%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규민 전 원장은 난이도는 문항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수험생들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출제 의도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출제를 하면서 초고난도 문항을 가능한 한 안 만들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100% 초고난도 문제가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6월 모의평가도 평가원은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 당국이 사교육 업계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대치동 학원가가 뒤숭숭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학원가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이 변화에 대해서 맞춤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주말부터 이 맞춤형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하니까 덜 어렵지만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준킬러 문항의 공략법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 킬러 문항을 없애는 대신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이죠. 이 수험생들이 혼란을 느끼는 틈을 파고든 건데요. 또 다른 사교육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회학대 민주당 대통령 말 한마디 교육 쑥대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실장의 국회 상황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교섭단체 연설의 대부분을 채웠죠. 비전을 보여줘야 할 연설이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이런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 정수 축소 또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의 제안도 당장은 여야 합의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정을 하고 오늘 연설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유 실장이 했는데 정확했네요. 아무래도 글쎄요. 야당을 강하게 비판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제 예측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 경력이 상당히 오래됐죠, 유 실장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요. 네, 아, 그래요? 네, 좀 맞췄네요. 네. 네, 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의 얘기였지만. 네, 저 류 실장, 류스트라다모스의 예측이 오랜만에 딱 맞아 떨어졌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연설, 하루 전날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실 국장의 말씀도 맞는 게요.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양당 대표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어 보이죠.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반발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여야의 대치, 대표들의 거친 연설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네, 당대표들의 연설에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상대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고요. 자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법을 가로막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듣고 30에서 40%의 연설문을 고쳐서 이 사돈낱말이라는 부분을 새로 썼다는 게 김기현 대표의 설명인데요. 서로 이 상대방의 고성 데시벨을 높여준 셈입니다. 오늘은 양회동 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장동 수사에서 몇 명이나 죽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말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비어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신 바로 이 장면들이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국회에 방청을 왔던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느낌을 받고 돌아갔을지 걱정이 됩니다. 앞서 여야 대표는 1대1 만남도 추진을 했었죠. 이런 식이라면 두 사람의 만남 분위기가 불보듯 뻔해 보이는데요. 밥 한 번 먹자,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말만 오가고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도 살짝 의문이 듭니다. 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의제는 술 얘기, 밥 얘기가 아니라 추경 얘기라야 합니다. 환영합니다. 단순하게 국면 전환 혹은 시선 회피를 위한 형태의 립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실질 내용을 갖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양당 대표의 연설 제가 조금 더 뜯어봤는데요. 정책 방향도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외교 방향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중국의 사대주의 외교를 했다. 이런 부분 몰아세웠습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러는 한덕수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자.
네, 김기현 대표는 여기서 나아가서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 대한 투표권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들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해서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파장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대표의 노동정책 관련 입장차도 극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 4.5일제 도입을 넘어서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김기현 대표는 노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K, CJ E&M, 카카오 게임즈 같은 데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인 주 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근무 단축 실험도 점차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어려운 길이라도 가야 할 곳이라면 길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로자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서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겁니다. 네, 양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자세히 살펴보니까 더 충돌할 수밖에 없어 보이죠. 지금부터는 두 사람이 했던 제안들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정치 수신의 3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 정수를 축소하는 것,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는 방안,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까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0%, 30명을 줄이자 이런 주장은 김 대표가 수시로 해왔던 주장이죠.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하는 것, 포퓰리즘의 골마를 그 시간에 진짜 할 일 하면 됩니다. 네, 맨날 이렇게 싸우는 모습만 보이는 국회의원들 숫자 줄이자 이런 주장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 차원에서는 이런 의원 정수 축소가 국민의 뜻이고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줄일지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죠. 비례대표부터 손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의원 정수를 10% 정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다음은 비례대표 축소, 그리고 일부 지역구에 대한 조정, 이런 일들은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입니다. 국민들의 바람이 바로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 줄여라. 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정개특위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참여단 469명이 수기 과정을 거친 뒤에 의견을 들은 결과를 조사해봤더니요. 수기 과정을 거치기 전보다 비례대표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 더 많아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거 조사 설계 과정에 민주당 추천 인사가 많아서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서울대 박원호 교수는 한쪽으로 몰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학자들의 대부분은요. 오히려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이 예를 들자면 정치학자들 10명을 붙잡고 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맞아 줄이는 게 맞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명 중에 9명 내지는 10명 정도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답변을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할 정치학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정개특위 공론조사 방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방향과 좀 달랐죠. 여야 협의 요원회 보입니다. 약한 국민 여론에 기대서 의원 정수를 삭감하겠다, 축소하겠다. 불과 2주 만에 500명의 공론을 모아주신 국민들이 상당히 전향적인 의견을 또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제안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는 거 헌법에 명시된 사안이죠. 한동훈 법무장관 이 얘기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인데요.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오랜만에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옹호를 하면서요.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2달간 7월에서 8월까지는 국회를 열지 않을 테니 수사를 마무리 짓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내나 국민들께서 이재명답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았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고뇌에 찬 결단 관련해서는 이후에 이제 검찰이 답할 차례가 됐다. 7월, 8월 2달 동안 60일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법안의 판단을 받겠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영장 시한까지 민주당이 지금 정해주는 거냐, 사법권 침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의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비명계의 반발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포석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본인이 주장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하라고 오늘 압박했습니다. 혁신위원회의 명단을 최종 발표하기 전에 먼저 불체포 특권 포기로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비명계의 여러 가지 반발들을 어쩌면 사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던 것이다. 정략적인 의지가 담겼던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당연히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의원들 전원의 서약을 받아내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네, 이 서명에 동참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이 대표가 받았는데 즉답을 피했죠. 불체포 특권 포기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불거진 듯한 모양새인데 혹시 이 대표 본인만 특권을 포기하겠다 한 거였을까요? 무소속 송영길 전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봅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네, 김기현, 이재명 대표 각기 다른 날 연설을 했는데도 거의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서로 제안을 위한 제안을 했다 이런 진단도 나왔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이 직접 만나긴 더 어려워질 텐데 국회 상황실에서 이 여야의 대치 말고 협치 소식도 가끔은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의원 10% 축소 여야 동상이몽.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했지만 송영길 야당이길 포기한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한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이른바 검사 공천은 없을 거다. 이 점을 분명히 했죠. 네, 맞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이 국민의힘의 검사 공천이 우려된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검사 공천은 없다. 제가 장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즉 대통령실의 뜻도 같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과는 1대1 형태로 10번 이상 만났고 밤늦게 새벽에도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용산의 뜻도 똑같습니다. 검사 공천하겠다, 검사 언급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대통령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은 그 욕심을 누가 안 가지겠습니까? 김 대표가 오늘 당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사례도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문제인데요.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고위당정을 갔더니 전기요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주무장관이 보고를 해서 그 자리에서 책상을 치면서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한전 적자도 누적돼 있고 한전의 위기가 오면 전체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에 위기가 온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거기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지금 전기요금을 10에서 12% 정도 올리면 엉뚱한 결과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대표는 아직 예측 수준이지만 후반기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김 대표가 오늘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정의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의원 정수 10% 감축안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른 의견 가진 분 지금까지는 없다라고 했는데 당론까지 못 박진 못했지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유 실장이 앞서 발제해서 전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배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 축소는 틀렸다 이렇게 전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의원 정수를 축소하면 국회의원들의 권력도 더 강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면서 그건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한 이후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랜만에 등장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 대표의 선언에 눈물이 났다, 뭐 이런 표현을 썼네요. 네,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오랜만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대표가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당내 비명계 움직임을 겨냥한 듯한 발언인데요. 일제 통치가 손쉬었던 건 이 피해자끼리 밀정이 돼서 우리 국민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저격당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나 본질적으로 같다. 이 불체포 특권 포기는 눈물 난 일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 그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나 혼자서 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네, 나한테 문제를 던지지만 제2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어떤 보호 장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 간디 같은? 그러니까 참 그럴 수밖에 눈물 없는 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무저항 정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언론 인터뷰한 걸 좀 들어보니까요.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야당 힘을 포기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발제에서도 조금 전해드렸는데요. 송 대표도 오늘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검찰 독재 정권과 어떻게 싸우겠냐라면서요. 지금 했냐고 했는데요. 송 대표는 지금 돈 봉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이 된 상태죠. 민주당 내에는 연루된 의원들이 20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걸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혁신위가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죠. 돈 봉투 의혹 극복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는데 같은 시기에 이 송 전 대표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본인에 대한 수사가 비겁한 정치 기획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양대학교 최성해 한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죽이고 그다음에 유동규라는 이 이상한 사람을 계속 검찰이 가스라이팅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이정근의 이런 신빙성 없는 녹취록과 송영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겁한 정치 기획 수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 검찰이. 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화두를 던진 이후에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전원이 서약하자라는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오늘 의총에서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지금 황보승희 의원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2명인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7명, 67명이면 뭐 다는 아니네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해외 출장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고요. 의총장에서는 김웅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유일하게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도 좀 들어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원 축소 동상이몽 불체포 특권 포기 야당 포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인한 파장 등을 지적하며 공개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요. 친윤계는 이런 이 전 대표를 내년 총선에서 공천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친윤계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원분들도 지금부터 굉장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공천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걸 놓고도 지금 여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임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문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친윤계에는 더 큰 골칫거리로 다가온 듯한데요. 이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죠. 친윤계로선 공천을 하자니 껄끄럽고 아예 배제를 하자니 후폭풍이 두려운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딜레마입니다. 배제하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도 분명히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이러한 것이 결국 여당의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친윤계 입장에서 이 전 대표의 공천을 가로막는 장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아직 끝나지 않은 성접대 의혹인데요. 자신의 비서실장격인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내서 한밤중에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를 했고 자기가 당대표의 지위에서 가세현에 의해서 성상납 사실이 폭로되자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가세현의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그야말로 정치 지도자라고는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전 대표 최초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죠. 지난해 10월 경찰은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는데도 이 전 대표가 가세현 측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제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접대 여부 등 구체적 경위를 확인했는데요. 조만간 이 전 대표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죠. 검찰도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인정할 경우 당으로서도 이 사법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천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이준석은 소환합니다. 그리고 공개 소환해야 됩니다. 검찰에서 공개 소환할지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공개 소환해서 이준석이를 이 포토라인에 세워야 됩니다. 친윤계의 이준석 전담 행동대장이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사는 공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비판했는데 우리 당 내에서 만약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이 드러났을 때 우리 당이라고 봐줘야 되고 감싸야 된다. 저는 그런 내로남불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장벽은 징계입니다. 이 전 대표 이 두 차례 징계를 받으면서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죠. 총선 전인 내년 1월이면 만료되긴 하지만 이 당비 납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행 국내임 당규로는 선거일 45일 전까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데드라인이 내년 2월 말까지인 셈입니다. 추천 대상은 그 시점까지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책임 당원인데 이 전 대표는 이 당원권 정지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원칙상 이 전 대표를 추천해선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구제 방안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최고의 의결로 후보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공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지역구가 네. 험지잖아요. 10년 보궐까지 이상 합치면 3번입니다. 예. 그 지역구를 깎아왔고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맞고요. 또 징계 기간도 총선 전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의힘도 고심이 깊은 듯합니다. 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어제 이 전 대표의 지역구 서울 노원병에서 당협위원장 공모를 하지 않기로 했죠.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은 태영호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 탈당한 하영재,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도 공모를 고려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를 특별히 배려했다기보다는 일괄적인 조치였다는 입장인데요. 이건 그냥 당원권 정지된 당협에 대한
원칙적인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노원병뿐만이 아니라 태영호 의원님 계시는 강남도 그렇고요. 예. 그게 이준석 전 대표라는 뭐 개인에게 뭐 특별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공천에 있어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이 전 대표의 공개적인 이 반윤 행보일 겁니다. 이 전 대표 틈날 때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현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죠. 그것도 이 100일 기자회견 당일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당대표는 권리가 아닌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임의 시작을 당의 안정화에 두었습니다. 사실 안정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당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이 주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보면은 군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성과를 내세운 게 뭐냐면 사회가 안정되었다. 사회가 안정됐다. 2공화국의 혼란을 내가 다 정리하고 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이런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고요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정화된 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가리켜 이 위안스카이에 빗댄 점도 비판을 했는데요. 위안스카이는 이 청나라 말기 무관이죠. 구한말 우리 내정에 간섭했던 인물인데요. 이 전 대표는 그럼 윤 대통령은 고종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합을 맞추기도 했는데요. 위안스카이 같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라는 거죠? 위안스카이가 누구를 압박했죠? 고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구한말에 혼란스러웠던 외교 속에서 갈팡질팡하던 고종을 떠올릴 수도 있는 사안인데 싱하이밍 압박해가지고 국내적으로 나쁜 사람 만들어도요. 이 사람 추방하면 우리 외교부당 추방당해요. 그렇죠. 이게 뭐 남는 거냐는 거죠, 외교적으로는. 마치 이 전 대표의 판소리에 송 전 대표가 추임새를 넣는 모양새였습니다. 찬탄으로 울음을 울제. 친윤계로선 이 전 대표의 이런 언행이 눈꼴 사나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불똥은 애꿎은 KBS로 튀었습니다. 이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방송한 KBS에 경고를 날렸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좌파 패널과 다를 게 없는 보수 사칭 패널로 국민들에게 유명합니다. KBS는 야심한 밤에 송영길, 이준석 전 대표를 불러 국민의 눈을 더럽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발언으로 교육계가 술렁였죠. 이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일대 혼란에 빠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국민의힘이 엄호에 나섰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대학 입시가 갖는 사회 악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윤 대통령 비호 발언에 이 전 대표는 비아냥으로 응수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수사하면 통치 전문가, 댓글 수사하면 인터넷 전문가,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 윤 대통령이 이 킬러 문항 출제 금지를 지시한 뒤 화살이 수능 1타 강사들에게도 향한 분위기죠. 여당이 1타 강사들의 초고소득을 문제 삼기 시작한 건데요. 이 전 대표는 질렀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 이 사교육 업계를 희생양으로 삼는 꼴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수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냥 영리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 대한 막무가내 악마화는 논리도 빈약할 뿐더러 전략적으로도 바보 같은 행동이다. 신윤계는 1타 강사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특정 강사들이 이익을 독점한 게 정당한 경쟁 구조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특정 1타 강사들이 1년에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버는 현재 구조, 현재 교육 체계가 그럼 과연 정당하고 제대로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 시작한 후로 대안 제시보다는 언제나 이 남의 말꼬리 잡기 그리고 뭐 비판
이런 것으로 일관해온 분위기 때문에 이번에도 늘 잘하는 거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전 대표, 이 공천을 가로막는 이 장벽을 깨부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윤 행보를 펼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 친윤의 탄압에 당하기만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역설적이기도 이런 대응 방식이 장벽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다만 이 전 대표의 2판 4판 기조는 이 본격적인 공천 구명까지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전 대표의 속마음을 담은 노래로 가름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출마설 또 신당 창당설 등을 두고 정치권에 관심이 뜨겁잖아요. 특히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이 조 전 장관은 그럴 의사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네, 창당설까지 나오고 있죠. 네, 우상호 놀리는 거죠. 아니요, 정확하게 하려고. 네. 네. 네, 우상호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출마설이 팽배할 때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출마하냐 안 하냐를 주제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원은 이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서는 다소 거친 발언도 뱉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호사가들이 옛날에는 취재를 좀 한 다음에 설을 유포했는데 요즘은 앉아서 진짜 마음대로. 그 아시죠? 여의도의 피카소 그룹들. 수상화 그리는 애들. 수상화. 전혀 현실과 무관하게. 아니 근데 조국 전 장관의 그 신당 창당이 광주 출마설까지 했던 분은 그 박지원 전 원장 국정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형님도 요즘 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 형님. 옛날에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본인 거치까지 관련되다 보니까 약간 낭설 비슷한 시나리오를 뭐 아니면 말고죠. 뭐. 네, 개똥 같은 소리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근거도 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게 우상호 의원의 진단이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손을 잡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또 이 부분은 강하게 반박을 했죠. 네, 어제 이제 주민에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이 국민의힘 김재석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이 조 전 장관과 김남국 의원이 신당의 힘을 합쳐서 만들어서 이 쌍국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좀 반농담조로 한 말이었는데 이 정성호 의원이 그럴 가능성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은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사실은 잘 알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 김남국 의원이 뭐 그렇게 할 분은 전혀 아니죠. 그래요? 그 가능성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뭐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김남국 의원도 뭐 어쨌든 민주당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대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당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적절하게 잘 처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조 전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서울대에서 징계에서 파면 처분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제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조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일단 본인의 형사재판이 곧 항소심도 시작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요.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 는 어떤 언급을 하던가요? 네, 정성호는 조 전 장관이 다니면서 강연하고 지인들 만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건 원래 조 전 장관이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과대 해석해서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 신당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친박계가 출마 채비를 마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 또 최경환 전 부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안종범 전 수석 얘기도 많이 나오죠.
네, 이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직접 설립한 민간 연구기관 정책평가연구원이죠. 여기서 어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안 전 수석이 지난해 5월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를 표방하면서 설립한 곳인데요. 어제 심포지엄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두루 참석했습니다. 친박계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졌었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다른 일정 때문에 영상 축사로 대신했는데요. 안 전 수석의 심포지엄 개최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이 친박계의 새 모으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친박계는 내년 총선에서 일부 의석을 차지해서 친박의 부활을 통해 명예 회복을 꿈꾸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다만 국정농단 수사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천을 주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당 창당설 저 놀렸어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이렇게.